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매년 8월 세계 금융시장은 잠시 멈춘 듯한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와이오밍의 작은 휴양지, 평소엔 사슴이 뛰어놀고요. 산장이 한적한 잭슨홀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이는 순간 전 세계 증시와 채권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조용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잭슨홀 미팅은 말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2020년엔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는 개념 하나로 긴축의 시대가 열렸고요. 22년엔 파월 의장의 단호한 발언으로 증시가 한 달 만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단 두 문장의 매파적 기조로 채권 시장 전체가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25년 8월이 다가왔죠. 고금리에 지친 시장,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 꺼내지 못한 금리 인하 카드, 그 속에서 연준은 어떤 힌트를 던질까요? 이 부분은 꼭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눈과 귀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 나라의 물가 정책, 기업들의 방향성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단순한 한 해의 행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향후 6개월, 1년 그 이상의 투자 전략을 짜는 반향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잭슨홀 미팅의 주요 의제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이 다가오는 8월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금리와 주가 반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8월 달에는 FOMC가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럼 FOMC가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ssion이라는 이런 거의 약자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죠. FOMC는 연준, FED의 산하에 있습니다. 산하 기관인 거예요. 1년에 8번 정기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회의 결과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 하면 경기가 냉각되고 물가가 억제되고 주가 하락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 소비 증가, 주가 상승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FOMC의 회의록이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에는 FOMC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8월 달에 열리는 8월 의장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에 눈과 귀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은 워낙에 예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 금융인, 정치인, 국가 할 거 없이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번 회의가 보통 때보다 더 관심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파월 의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16, 17일에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 앞서서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설로 금리 인하 등의 감을 잡을 수 있는 회의일 겁니다. 잭슨홀 미팅을 주관하는 캔자스시티 연준은 25년 잭슨홀 미팅의 주제를 재밌게 잡았는데요.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 통계, 생산성과 거시경제 정책이 아마 주제라고 하네요. 최근 고용 통계에서 신규 고용 예측치와 실측치가 크게 차이가 나며 관련 책임자가 트럼프에 해고되는 등의 큰 소란이 있었죠. 이것을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노동시장과 통계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7월 달에 FOMC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며 9월 금리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파월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 그리고 이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다루는 생각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롬 파월이라는 의장의 성격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미 벌써 금리나 시장에 대한 다루는 태도를 감을 잡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잭슨 홀 미팅에서의 그의 발언을 지켜볼 할 겁니다. FOMC 내부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7월달 FOMC에서 2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요. 연준 내 매파인 쿠글러 이사가 조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쿠글러 이사 후임을 선임하면 연준 위원 7명 중 3명이 트럼프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파월만 나가면 4대3으로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도 이렇다 보니까 다가오는 잭슨 홀 미팅이 더 재미나게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쯤 되면 잭슨 홀 미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좀 유래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잭슨 홀 미팅은 1978년부터 시작된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FED, 그러니까 패드 캔자스시티가 주관하는 이런 연례 경제 심포지엄입니다. 사실 시작은 1978년부터이지만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 주제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농업 중심 지역인 잭슨홀에서 열리고 이름도 그 지역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 농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지만 82년대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초청하기 위해 사슴 사냥 시즌에 맞춰 와이오밍으로 개최지를 옮겼고 그 이후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경제학자들,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행사로 격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경제의 이정표가 설정되는 자리,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로 평가되며 매년 8월 말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산자락, 시골 작은 마을이 잭슨홀입니다. 네. 굉장히 가축 방목하고 관광업도 발달되어 있고요. 정말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힐링하고 휴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잭슨홀이 열리는 회의장은 그럼 어떠냐 보면 매우 크지 않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작고요. 소수 정예의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들의 초대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상을 100명 이내에 각국 중앙은행장급과 정부 요인, 노벨상급 경제학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사실 또 하나는 이들이 데리고 오는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수행원들이 또 많다 보니까 1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시기에 잭슨 지역 호텔들은 숙박비가 약 20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2배, 3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20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 크게 오르네요. 정말 이걸 바로 사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다행입니다. 재미있는 도시자 매력 있는 지역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저도 저렇게 방문해보고 싶은 휴양지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금융회의를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 회의 때 주요적으로 봐야 할 상황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요 3개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금리에 관한 이야기가 정점이 될 건데요. 첫 번째, 금리의 정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4.5% 정도에서 고정된 상태이죠. 22년에서 24년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지금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매번 파월이 FOMC 회의할 때마다 모든 투자 시장이 출렁거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 역시 가장 주요 쟁점은 금리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더는 안 올릴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올리고 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리느냐 마느냐 모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최근 임금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고 서비스 물가가 꿈틀거리는 조짐도 보여서 연준은 계속적으로 인하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좋아지지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위험도 있고요.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매번 메비우스 띠 같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내릴 명분은 아직 부족하고 그렇다고 더 올리기엔 시장이 버겁다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어떤 쪽으로 시장의 바람을 불게 할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주요 논점은 바로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도 한때 주가가 시작해서 실업률, 성장률까지 꽤나 큰 폭으로 하락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제는 실업률 4% 미만, GDP 성장률 2%대 유지 등 믿기 힘든 회복력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기조를 확인해주면 경기 후퇴 우려 감소하고 금리 유지 가능성이 올라가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내려가지 않아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꼭 이게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안 내려가도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투자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통화 정책 공조 또는 분열인데요. 현재 유럽, 일본은 미국과 정반대의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일본은 여전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유럽은 성장 둔화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면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압박, 글로벌 자금 이동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경제적으로 서로 꽉 연결되어 있죠.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그 영향은 유럽, 일본, 한국, 신흥국까지 줄줄이 퍼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고금리 유지, 유럽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춰야 할 판이죠. 일본은 애초에 금리를 거의 0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즉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해보면 미국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일본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요. 유럽은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데 타이어가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달러는 강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신흥국 입장에선 자금이 빠져나가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신흥국의 통화 위기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세계 자금 흐름에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역 불균형 심화 같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 흐름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의지가 있느냐도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관찰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자기 갈 길만 간다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엔 또 다른 출렁임이 올 수 있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이 미치는 시장 영향은 뭘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바로 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이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요 발언이 크게 갈릴 것 같아요. 과연 비둘기파 발언을 할 것이냐,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비둘기파 발언이라는 것은 비둘기는 뭐죠?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화로운 말, 좋은 말을 했을 때
반론을 했을 때 이야기고, 매파적 반론은 날카롭고 강건한 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에 쏠리는 그런 의견을 반론했을 때 매파적 반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주식시장일 겁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반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만약에 비둘기파 발언이 나오면 나스닥, S&P 500 등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드디어 긴축의 끝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파적 반론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단기 급락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 고 PER 성장주, 뭐 테슬라, 엔비디아이, 그리고 뭐 AI 관련주 등의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에 따르면요, 잭슨 홀에서 매파적 반론이 나왔을 경우 3일 이내에 마이너스 2% 이상 조정이 나온 적이 한 3번 있었다는 점,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채권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겁니다. 금리 고착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건데요.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이는 장기채 투자자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적 발언을 한다면 장기채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24년 잭슨홀 직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에서 4.0%, 그러니까 4%, 0.3%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잭슨홀 미팅이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원자재 시장일 텐데요. 긴축을 계속 암시하는 입장을 내비추면 유가, 금, 구리 등 원자재가 하락을 할 수가 있죠. 이는 미국 수요를 억제시킬 거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인하 신호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부상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금값 반등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꼭 금리가 인하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다 보니까 다들 오히려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잭슨홀 미팅이 한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잭슨홀 미팅이 한국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역시 발언에 따라서 조금 달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자산 시장은 환율, 주식, 부동산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환율이죠. 달러 강세냐 약세냐의 차이일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겁니다. 이는 곧 원달러 환율 1,400원 위로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면 달러 약세가 될 것이고요. 이는 환율이 점차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국 주식시장인데요. 이 주식시장, 이는 심플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완화적 기조가 나오면 외국인 매수세가 그냥 유입이 되는 거고요.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코스피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긴축을 하겠다, 계속 긴축을 지속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특히 성장주, 중소형주, 2차 전지 같은 이런 주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하여 하락세 또는 관망세로 돌입한 지 꽤 되었죠. 그런데 만약 이번 미팅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기대감이 다시 상승할 거고요. 그러면 매수 심리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고금리 장기화가 확정된다면 매수 심리는 더 위축할 것이고요. 거래 절벽 지속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절벽은 금리도 금리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것도 크기 때문에 현재 정권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는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잭슨홀 이전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 놓자라는 거예요. 이벤트 앞두고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고성장주, 고PER 종목 이런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좋은 편입니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말 그대로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분산 투자를 여러 개 얕게 유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보다는 맥락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워딩은 항상 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보다 그 기조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회복 신호에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금리를 안 내려도 시장의 유동성 회복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다면 그게 진짜 완화 신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를 내리는 건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라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완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동성 회복의 단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 또는 은행 예치금 이자를 낮추겠다. 혹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검토 중이다 라고 말을 하면 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은 돈을 푸는 준비를 하는구나. 이제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지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조절하는 표면적인 정책 도구죠. 하지만 시장은 금리 그 자체보다 돈이 얼마나 쉽게 돌아다니냐를 더 민감하게 봅니다. 즉 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조짐이 보이면 이미 시장은 완화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완화 신호. 이건 정식 발표를 한 거죠.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돈이 풀릴 조짐이 보인다. 유동성의 단서가 보이면 비공식적으로 완화 신호를 낸 거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보다 먼저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을 더 빠르게 예측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번 잭슨홀 미팅은 방향성이다 라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은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그런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단어 하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연준의 시그널을 읽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도 불확실성 속에 있고요. 잭슨홀은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항상 기회와 함께 오기 마련이죠. 잘 대비하고 읽는다면 이번 잭슨홀 미팅도 투자자에겐 분명히 저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